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41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10번 심콩쌤 오래간만이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껌나무를 넘어서 방송계에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심 선생은 뉴욕에서도 유명해가지고, 그죠? 그렇지. 네, 거기서 그냥 심쿵 왜 안 데려왔냐고. 그냥 선물을 싸다가 전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심쿵은 키가 커갖고 한국영어 2배로 든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걸 듣기만 하고 안 찾아보시더라고. 심쿵 찾아보면은 금방 어떻게 생겼는지 나올 텐데. 예. 멀대 갖고 허여멀건 해갖고. 글쎄. 잘 안 그 찾아보시는 것 같아. 팟캐스트만 듣고. 그런데 진짜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난 이번에 대선 때 예. 우리가 돈 대갖고 미국, 유럽, 예. 일본 이런 데 다 돌고 싶어요. 아유, 뭐, 그럴 수만 있으면. 근데 방송을 데일리로 하기 때문에. 좋겠지만. 글쎄, 방송인이 되셔가지고 뭐, 네.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 또 최강욱 변호사 얼마 전에 아궁이 나왔잖아. 아궁이. 그러니까. 아궁이 보고 있다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 전화 오는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가 오냐고. 내가 무슨 매니저 회사 회장이야. 나한테는 하나도 안 하는데. 너무 뜨셨어요. 예. 그치 너무 떴지. 너무 떴어요, 진짜. 네. 예. 더 없을 때. 이제 단독 프로 하나 하셔도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해도 돼.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이제 뭐야, 아니, 도사님 이제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싹 빠지고 이제 저 최강욱 당신 진행하세요. 눈이 번쩍번쩍하네. 내 빠진다 그러니까 진행하려고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가만히 얘기 듣고 있는데. 아, 나 진짜. 전국구를 없애고 지역구를 만듭시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전국구가 그때 내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야. 최순실 특집 하자 그랬잖아요. 예. 최순실 특집은 4편 다 최순실 특집 1, 2, 3편 다 100만이 넘어갔어요. 다운로드가. 예. 그 전에 봤잖아 우리가 35만, 40만, 많이 할 때 50만. 그냥 2배가 넘어간 거야. 근데 그것도 최순실이 직접 연관된 듯한 타이틀을 하면 쫙 올라가고 제목이. 제목이 낙가. 마지막 제목이 이거였었거든. 실패한 혁명 성공할 촛불. 좀 덜 듣더라고. 최순실이 촛불의 배우다 이랬어야 되는데. 지난번 프랑스 혁명 얘기가 되게 좋았다고 피드백이 많이 오던데. 아, 그래요? 예. 예. 그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아니에요. 예. 근데 다운은 좀 줄었어. 아, 그거는요? 예, 다운은 좀 줄고. 그게 왜 좋았는지 모르죠? 예.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왔고 내가 입을 닫고 있으니까 참 집중이 잘 된다. 아예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그거보다 너무 필요하셔가지고 두 분 다. 아니, 근데 요즘 이 방송하면서 내가 그전보다 좀 덜 까는 게 말을 좀 덜 하니까 덜 까더만. 누가 들을까요? 댓글이? 예. 근데 댓글 그런 생각도 일 거야. 내가 한 명 정도 내 추적해갖고 잡거든. 그러고 주위에 이 해커들이 많잖아. 그 해커들로 몇 번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별 의미가 없어 그냥 놔뒀는데. 아, 실제로 그 댓글. 그러면. 반복적으로 막 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이제 화이트 라이엇들 있잖아. 뭐 선의의 거짓말 하는 좋은 의미로 해킹 활동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화이트 해커. 화이트 해커라 그래, 그것도? 네. 화이트 해커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번에 그 우병우 잡을 때 걔들이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우병우가 카드로,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예. 카드 쓰면 그 지역이 잡힌대. 아. 카드. 그걸 걸어놓고. 그것도 해킹인데, 그러니까. 진짜 해킹. 나한테 그래요. 카드 결제 시스템에 해킹하는 건데. 네, 나한테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해킹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꽤 수준급입니다. 예. 우병우 모든 거 다 걸어놨습니다. 예? 원래 수배자들 잡는 게 그거거든요. 핸드폰 기지국 발신하는 거하고 카드 쓰는 거하고 하이패스. 하이패스. 그래서 내가 그럼 좀 보자 그랬더니 낄낄낄 웃으면서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예. 뭐 우병우가요? 아니 그 해커 하시는 분. 해커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왔을 때 봤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오, 무섭다. 잡으려면 잡아보시라 그랬어요. 저 뉴욕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골 때려요. 예. 그리고 주위에 몇 명 있는데 그리고 저 얘기도 하더라. 국제 해커 그룹 있잖아요. 예. 국제 해커 그룹하고 협조를 받았고
그쪽에서도 지금 그 투입됐습니다. 우병우를? 우병우. 야, 그런데 마지막에 며칠 있다 또 이제 카톡이 텔레가 왔는데 텔레그램으로만 하잖아요. 아, 놀라운 놈입니다. 한 건이 안 잡히더래. 현찰을 다 쓰고 다녔나? 안 움직인 거지. 그래갖고 기흥 CC에 있을 거라고 확신한 거지. 근데 기흥 CC에 있을 것이다 했는데 또 운전기사가 전화가 온 거야.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운전하다가? 아니, 골프 치러 간 사람의 기사. 근데 이 골프 치러 온 사람이 우병우하고 친한 사람. 그래갖고 우병우가 나온다고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얘기 안 했나? 지난 방송에? 드론 띄우려었어요, 드론. 그 얘기 하시죠. 딱 준비하고 있었지. 네. 드론 띄웠으면 진짜 완전히 실검순위 그냥 하루 종일 1등이었다. 드론 팀은 또 내 그 사진 작가가 네. 드론 전문가거든? 딱 2대 준비하고 있었지, 근처에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골프장이 자기 거면은 숨기가 좋긴 좋겠더라고. 넓지, 그 안에 그 집도 다 있고. 아니, 별장 먹을 공식적으로 거 있잖아요, 있고. 기흥 CC는요. 그러니까요, 예. 그 자기 그 장인 어른 있었던 별장. 그런데 이 사람 공식 수배자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치고 들어가, 거길. 정봉주 수배자죠. 그렇죠. 그렇지. 셀프 도망자. 셀프 도망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렇다니까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만 수배했고 본인만 수배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야, 그런데 이 해킹하는 애들 대단하더라. 언젠가 기름을 넣을 거 아닙니까? 카드 못 중에 하나 씁니다. 이래. 못 중에 하나 씁니다. 야, 무섭다, 진짜. 되게 영화랑 보던 내용이. 우병우 같이 이렇게 숨는 정성으로 독립운동을 했으면 자식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했을 텐데. 그래, 오늘 독립운동가들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프더라, 진짜.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 핸드폰 번호도 예. 제가 대부분 저한테 처음 연락 오신 분들 루트를 다 아는데 지금까지 안 밝혀진 게 이제 도사님이 저한테 연락한 거. 예. 제 번호 무슨 국정원을 통해 알았다고 어쩌고 막 그랬어요. 국정원한테 물어봤죠. 네, 국정원한테. 후배한테. 지명한 그러니까 2초 만에 전화 오더라. 2초 만에. 무서워. 무서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 역사책을 보긴 한 달 좀 넘었잖아요. 네. 야, 이 독립운동 이 역사를 보는데 훨씬 더 가슴이 짠한 거야. 이게 뭐냐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예요. 이 촛불 8차, 7차 하면서 민주의식이 그만큼 높아진 거야. 우리 평생 이 짓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역사의식도 높아지고 민주주의 의식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일반 이거에 대해서 깊이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 난 이 민주주의 역사가 한 50년 땡겨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의식 수준도. 의식 수준이. 체험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아름답게 마지막에 휴식.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한다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그렇죠. 그걸 한번 해보면 야 나는 이렇게 주말에 한번 나와가지고 촛불 드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거를 풍찬도수 가면서 만주랑 시베리아에서 뛰어다니던 독립군들은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하면 예. 감정이입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농담으로 내가 이 바닥에서 이러고 산 지 40년이다. 예. 이거 격려하는 카톡이 무척 많이 와요. 정봉주 뜨문뜨문 봤는데 정말 20대 초반서부터 그렇지, 생각해보면 감옥 그렇지. 갔다 오면서 40년을 한 길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과 구범. 전과 구범. 얘 다 데모 정과인데 사람들이 오해하겠어. 그러니까 이명박이 정과하고 질이 다른데. 네. 질이 다른 거죠. 그거. 근데 진짜 이거 그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뭐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애들로 갖고. 근데 괜히 요즘 오만해졌어. 내가 우병우가 된 것 같아. 원래도 굉장히 오만하시지 않나요? 괜히 으쓱해져 갖고. 근데 그 진정성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네. 인정합니다, 진짜로. 진정성 있어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 쉬운 주제 아니죠. 네. 잠깐만 다른 얘기인데 제가 그 내년 2월 초에 그 통영에 RC라고 지속 가능한 재단이라고 유네스코가 통영시를 그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유네스코하고 통영시가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그 만든 재단이 있는데 작년에 거기를 우연히 이제 강의를 듣고 왔어요. 유네스코하고 통영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통영시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하고 유네스코 협의를 해서 한 10년간 노력해서 재단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 사무국장님이 거의 12년 동안 개척하신 분인데 요 전국구 팬이다가 진가역
까지 팬이 되신 거예요. 예. 그 작년에 이제 작년이니까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연락이 왔어요. 한번 내려와 달라고 그래서 강의 한번 했다가 이제 그 국장님하고 이제 얘기가 좀 맞춰져서 내년 초에 이제 그 2박 3일간 그 대학생 역사학교라고 제가 2박 3일간 내려가서 대학생들 같이 이렇게 역사 공부하고 통영도 좀 경험하고 그런 캠프를 하나 이번에 좀 띄워봤어요. 그쪽하고 같은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단하고 저랑 같이 조인을 해서 이렇게 좀 시작이니까 작지만 대학생 뭐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날 봉도사 특강 하나 넣으면 재밌겠네. 와줄 수 있어요? 하시기만 한다면. 아니 근데 대학생 몇 명 와야 되는 건데. 일단 처음이어서 한 40명, 50명 정도. 거기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이 우리가 방송에서 60명. 제대로 얘기하면요 1000명 모여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게 뭐 아니 그건 임박하면 또 자세히 얘기를 하시자고요. 조금 이렇게 아니 그 진가역 때문에 맺어진 인연이어서 그냥 제가 그럼 아주 그런 뜻깊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21장 367페이지 단박이 한국사. 예. 요즘 책 제목이 너무 방송에서 안 나와요. 단박이 한국사 꾸준히 팔리죠. 몇 세 찍었어? 6세인가 7세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너무 시국이 이래서 확인 안 해요. 그것만 기억해둬요. 인세는 한 번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 저도 한 번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달라고 그러라고. 왜냐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 모든 돈은 퇴진 행동에 계속 줘요. 요즘 제가 부가 수입은. 예? 저거 있잖아. 어디 그 주례를 봤더니 30만 원 줘요. 네. 예? 아, 주례를 보셨어요? 네, 상품권. 그냥 그걸 팔아갖고 30만 원 또 보냈다니까 퇴진 행동에. 훌륭해. 네? 그 국민행동 본부. 그렇죠. 아. 박근혜 정권 퇴진 긴급 국민 행동이 뭐 퇴진 행동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주례는 싸게 보고 다니네. 아니, 난 안 받아. 안 받아요, 아예 주례는. 네. 근데 상품권을 사는 거야. 아. 이 현찰로 이렇게 주면 실제로 안 받고 그냥 주고 오거든. 왜냐면 나한테 주례 부탁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니야.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고 주는데 예를 들어 넥타이 이런 거 하면 이제 또 주위 사람들 주고. 근데 이번에 우리 그 같이 공차하는 후배 그 아들 했는데 30만 원 그 상품권을 주는 거야. 그거는 그 자리에서 팔았지. 깡으로. 그거 25만 원. 깡으로.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걸 또 여기 준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놈이 그냥 30만 원을 사더라고. 네. 그래서 30만 원 바로 이제 또 퇴진 행동. 아, 좋다. 네. 그러면 부가세 그냥 원래 옛날 우리 집사람 갖다 좀 좀 하고 그랬거든. 아름다워.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예. 봉도사님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 제가 진짜 좋게 항상 얘기합니다. 아니, 지켜보는 게 좋아서. 예. 저 얘기해줘요. 뭐야. 또 뭐야, 뭐. 갈비 킵 해놓고 다닌다고. 먹긴 무지하게 먹는다는 거. 아니 나한테는 봉도사는 뭘 해서 먹고 사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는 계속 형수님한테 빌붙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걱정하지 말라고. 대빵 잘 산다고. 예. 예, 들어가시죠. 네, 오늘은 이제 독립운동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최순실 사태 전에 독립운동사 이야기를 다뤘고요. 공교롭게 이제 최순실 사태가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탄핵 뭐라 해야 돼? 가결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이후에 독립운동사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사실은 독립운동사는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거나 하면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헷갈리고 막. 너무 헷갈리고, 이름도 비슷하고, 지역도 다 다르고. 예. 뭐 이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꼼꼼하게 듣는 것보다도 좀 인상적으로 이걸 읽는 사람들은 아, 독립운동사 현실이 좀 이랬겠구나를 좀 느끼게 하기 위한 조금 고민을 하면서 편집을 좀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독립운동사로 오면요. 근데 사실 일단 조금 전제해야 될 건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상하이 얘기할 때도 막 가난하고 폐병 환자하고 뭐 공원에서 음악 듣는 걸로 즐거워하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거의 만주 일대거든요. 근데 이제 만주가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첫째 뭐냐면 일단은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독신 남성들이었다. 결혼 대부분 안 했고, 그렇죠. 이제 되게 가난했고,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한 뭐 10대 후반부터 빠르게 뛰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20대 중반부터 이제 막 활동을 많이 하고요. 20대 초반부터 활동을 하고요. 이게 이제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밀하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되게 이렇게 편하게 돌아다니거나 이러지 못하고 이렇게 항상 고립된 게 지내야 되는 스트레스도 컸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군경은 기본이고 마적대.
그 옛날에 그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보면 그 이병헌 같은 예. 그런 마적대 위험도 언제나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특이하더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잘못 보고 그러면 마적이 막 우리 편을 갖고 독립운동 도와주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완전 오해죠. 오해죠. 근데 마적은 무조건 돈 되는 일이면 무조건 하잖아. 독립군 목에 현상금이 걸려있으면 잡으러 다닐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수기를 보면 일본 군경한테 잡히는 게 낫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나와요. 마적한테 잡히면 완전히 목숨이 담보가 안 되니까. 예. 일본에 잡히면 그래도 재판이라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최변이 얘기했잖아요. 막 독립운동하면서 진짜 막 잔혹하게 일본 그 아주 용맹무쌍하게 일본 장교를 살해하고 이런 사람들도 형을 얼마 안 받대. 네, 그렇다니까요. 지금 하여튼 그 동족한테 하는 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고. 한상윤 그 민노총 위원장 그분 7년 받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일본군 장군들 한 10대 명 죽인 정도의 형이야 그게. 10대 명까지는 아니고 한 명 죽였을 때. 근데 그런 거 있거든. 일본의 당시에 그 판사, 검사, 교도관, 순사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그렇고 특히 해방 후에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존경하는 마음을 글로도 쓰고 그 고백하는 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독재 시절에 그 유신 시절에 판결하고 기소하고 이랬던 놈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정말 내가 몹쓸 짓을 했고 그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해서 그런 놈들 보셨어요? 나는 그게 너무 정말 화가 나. 그러니까 뒷내지는 회개, 후회. 그게 없어 그게. 그게 없어. 맞아. 예를 들어 그 김근태 의장 그렇죠. 돌아가시도록 고문 진짜 고문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근한 자기는 정당한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근한이는 그런 놈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때 김근태 의장이 그 고문해서 생긴 딱지를 그 보관하고 있다가 법정에서 이거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외면했던 놈들이 있거든. 재판부가. 그리고 나중에 그런 놈들 다 대법관 되고 막 그랬어. 절대 반성 안 해. 그런 거 다 좀 진짜 일본 놈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면 보면 일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 난징 대학살 같을 때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겁탈하고 강간하고 죽일 때 이제 막 같이 하니까 해놓고 너무 그게 이제 죄책감이 돼서 한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숙 이런 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얼굴 나와서 정말 사죄하면서 다 증언하고 되게 중요한 자료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진짜 야 너무하다. 아니 영국의 무슨 기자가 이제 SNS에서 도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이 골과 골, 계곡과 계곡이 부딪히면서 기운이 센 나라다 여기가. 그러면서 중국이 뭐 대륙의 기질이 있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나라의 기운이나 민족의 기운이 이렇게 센 나라가 아니라고 하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일본군한테 학살당한 숫자가 중국이 수천 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근데 우리나라 학살된 것보다 더 많이 학살을 당했대요. 근데 우리는 학살에 당하고 우리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끊임없이 일본의 최고위층 이거를 공격하고 이들을 죽이고 이런 독립운동을 하는데 중국 전체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감, 이 민족의 그 복수를 하겠다는 이 감이 한국 민족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진다. 이걸 또 누가 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그 중공군도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 팔로군 같은 시절에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게 조선의용군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싸움에는 조선군이 나가서 싸웠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가 좀 나오죠. 네. 그리고 자부심이 되게 강했대요.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적고 뭐 또 분열도 많이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당백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럼 조선 민족이 분열하지 않으면 조선 민족이 아니죠. 그 대장정 때도 뭐 중국 얘기는 하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에 그걸 막아낸 건 또 이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목숨 걸고 또 막아내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 많죠. 근데 만주라는 지역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얼빈 이제 가기로도 했지만 여기가 이제 더운 날 너무 덥고 추운 날 너무 춥고 일교차 굉장히 심한 데서 일교차가 쉬운 게 그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실은 몸으로 뛰면서 이걸 활약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뭐야 김일성 장군 이런 유언비어 뭐 할 때 뭐 무슨 백마 타고 이렇게 수염 기르고 이게 말이 애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주에서 무슨 김일성 장군이 백마를 타고 수염을 기르고 이거는 정말 뭐 만화에 가까운 상상력이라고 실제로 아주 젊은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이제 싸우고 그것도 몇 년 못 싸우고 이런 곳이라고 하니까 그런 데서 독립운동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은 이제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또 돈을 또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활동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만주의 가장 유명한 무관학교는 신흥무관학교예요. 그리고 사실은 신흥무관학교 쪽은 좀 증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어떻게 이쪽에서 활동했는지를 좀 상세히 알 수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더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여전히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지역 같고요. 1911년에 만들어진 학교고 옛날에 그 이회영 선생이라고 그 뭐죠? 그렇죠. 예, 자기 전 가산을 막 투자해서 만들었던 바로 그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청천, 김경천 같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일본 육사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이 탈영을 해서 들어오게 되고. 예, 지청천, 김경천은 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 군관학교에서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 있는 이른바 육군사관학교죠. 맞아요.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 예. 예? 우수한 성적 맞죠? 네, 맞아요. 뭐 상위 몇 프로에 있는. 네.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사실 출세기를 포기하고 이제 일로 망명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만주 유하연 삼원보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최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 정통 육군사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에 들어간 이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 쩌리 만주 군관학교에서 그것도 육사 일종의 만주 그렇죠. 육사죠. 만주 육사죠. 거기에서 그걸 졸업하고 일본 육사를 어떻게든 가려고. 그걸 졸업하고 독립군 목을 치면서 다녔던 다카키 마사오.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아마 또 그 얘기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너희됐건 1911년부터 1919년까지 약간의 통계 데이터의 차이는 있지만 근 10년 동안 3,500명 정도의 군대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독립운동 무장투쟁가들이 양성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간과할 수가 없고요. 신흥무관학교 근처는 고구려 유적이 좀 많았대요. 예. 그래서 이제 경천하일록이 이제 김경천의 일기예요. 그런 일기나 지청천의 일기 같은 거 보면 자기네들이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사실 고구려 유적지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되뇌이고 그런 기록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3,000명이라고 하면은 여기 뭐 어디 지역에 딱 있으면서 동네에서 3,000명 모아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 여기서 만주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학교를 들어가서 배운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잖아요. 비밀리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아니 한국 광복군이 40년에 45년 해방 직전까지 모았던 숫자가 700명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 하면 이름 단체 얘기하면 실제로는 조직에 몇십 명의 무장 부대를 갖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모았다는 거는 사실 뭐 어마어마한 자금 투자도 됐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걸 또 배출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이 사실 가능한 거죠. 예. 물적 자원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어찌됐건 거기서 이제 뭐 고구려의 유적을 보면서 막 감정도 느끼고 이런 기록들을 보면 확실히 사람들이고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서로군정서하고 북로군정서. 예. 요게 이제 그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 되는 부대들이죠. 왜 이름이 그렇게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제 잊어먹었어. 추측은 네. 군대 할 때 군자하고 행정할 때 정자가 같이 있는 걸로 봐서 네. 서라는 건 경찰서 이런 거 할 때 기관이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주둔하면서 거기서 함께 이제 농사도 짓고 뭐 그러니까 일종의 네? 서로 할 때. 그건 길로 짤 걸? 그러니까 예. 지역이 위치가 또 그렇게 이제 간도 일대에서 북쪽 서쪽에 있다는 북쪽 거죠. 서쪽. 네,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예. 아, 나 그 학교 다닐 때 외우면서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 예, 제일 안 헤어지는 데죠. 뭐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이 말도 안 외워지더라고. 이상한 말이니까 안 쓰는 말이니까. 그막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단 뭐 별놈의 이름이 다 나나. 그러니까 내 암기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 이 군대를 만든 우리 조상님들이 엎들 때 원망스럽더라고. 그렇죠. 충분히 뭐 그런 느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서로군정서 같은 경우는요, 만주 지역의 한인 자치 기구인 한족회라는 단체에서 군자금을 얻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예. 이게 유하연부터 환인영까지 한 만여 정도인데 사실은 대부분 다 가난한 농민들이었기 그러게. 때문에 먼 돈으로 또 군자금까지 대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어렵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부족했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지금보다 더 인맥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아직은 예. 조선시대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평안도 출신이다, 경상도 출신이다 하는데 서로군정서나 북로군정서 쪽에는 평안도나 경상북도 사람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 출신이. 예.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네, 평안도에 와서 또 경상북도에 와서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예. 그럼 이제 경상북도에 안동이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단일 지역에 단일 인구 대비 독립군을 가장 많이 제일 배출한 지역 아니에요. 많은 데가 안동이죠. 워낙 유명한. 예. 근데 그런 진짜 참 그런 동네가 어쩌다가 요새 이렇게 새누리당 소굴이 돼가지고 참 나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속상해 죽겠어. 난 뿌리가 정말. 있어서 바뀔 것 같아 이런 데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바꾸라고 그 근처에서 어쨌든 사드 배치하고 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맨날부터 그 영남이 기계 어린 고향이거든. 맞아요. 그 유림들도 얼마나 옛날에 그렇게 중앙정권에 그렇죠. 개기고 오라고 그래도 안 가고 아니 그런 전통이 있는 데서 어떻게 그렇게 맞아. 의병 항쟁 때도 가장 적극적이고. 모병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박씨 가문의 일파가 네. 우리 현대사에 해놓은 짓 보면 이제 그게 난 이해찬 총리 그 얘기가 가슴을 짠하더라니까 박씨 가문이 이제 뿌리가 뽑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악령에 홀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박씨 가문에 우리가 그 시작할 때부터 총 얼마가 되냐면 54년 차예요. 지겹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박정희 정권 18년이죠. 그다음 박근혜 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은둔도 아니야.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폐악질을 했어요. 영남대 박살내버렸지. 네.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그다음 유경재단. MBC. 이러면서 최태민 일가에다가 돈 주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악의 씨앗을 또 키워온 거 아니야. 18년. 그럼 36년이죠. 그리고 정계 복귀하고 지금까지 18년. 그냥 54년이에요 이게. 예. 자, 진짜. 그 군정 2년 붙이면 이제 56년. 그렇죠. 56년. 예? 답답하다 진짜. 그러니까 56년을 한 가문이 이렇게 그 농단 국가를 결단했다 그래서 516 사이에 한 일을 놓았고. 네. 참. 이거 진짜 어떻게 그래도 저 대응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근데 그렇게 해야지 기억이 오래 남아요. 56년 동안 난동질 했는데 한 가문이었다. 역사 516. 강사 같은 거 하셨으면 대박 났을 거야. 그건 제가 보증해 드릴 수 있어요.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면서. 장난 아닐 거야, 진짜. 근데 기본적으로 암기가 안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중에 조선시대 때는 사실은 경상도가 제일 소외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조선 전기 때나 좀 사람들이 나왔지 소외된 지역이었고 사실 지금 가보면 경상북도나 이런 데가 뭐 이렇게 잘 사는 데도 아니잖아요. 산골이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어떤 잘못된 왜곡된 자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 소외받았다가 나중에 권력을 잡으니까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집착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누가 그렇게 분석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다. 아니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2013년 봉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때? 그러면 1년 동안 있었는데 들은 얘기가 참 이게 도대체 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나 싶더라니까 내가 가니까 뭐 빨갱이 왔다 뭐 이런 건 둘째치인데 2012년 대선 때 선거운동 하는 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예. 선거운동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측에서 선거운동 어떻게 했냐면 유세차에다가요. 새마을 노래 틀었다. 노래 하나만 틀고 다니는 새마을? 새마을 운동. 응. 그거 하고 산 곳곳을 다니면 그 시골이니까 막 돌아다니지도 못하거든. 그냥 도시 사이 뭐 농촌 사이사이 새벽 종이 울렸네. 그럼 그 노인네들 그걸 보면서 눈물 쫙 흘리면서 1번. 김 선생 알아?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 노래? 그거 이제 뭐 방공교육 저 어릴 때만 해도 대한뉴스 받았어요, 그거를? 제 초등학교 때 방공교육 없어졌어요. 그 새마을 노래 불러봤어? 아니요, 그냥 들어봤죠. 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맞아. 너도 나도 일어나. 그 노래 진짜 아침마다 그거 틀어놓고 그러면 학교에 가면요? 아니 아침에 길가에. 그냥 눈을 뜨면 동사무소 같은 동사무소에다 데서 이런 틀어놓고. 아침마다 트는 거야 그거. 그렇구나.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저. 그럼 또 수시때때로 틀어버려 그냥. 그다음에 오후 5시 되면 애국가 올리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럼 딱 동작 그만하고 서 있어야 되고. 그거는 뭐 전두환이 때도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옛날 그거 생각하면 진짜 무슨 그런 노래들 많잖아. 뭐 성웅 이순신의 노래, 향토의 비군 노래. 애들이 몰라도 될 노래를 너무 많이 알아.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네. 난 그 향토의 비군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 그거를 왜 애들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순신 장군 훌륭하고 예. 세종대왕 훌륭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이렇게 교육에 강조가 된 배경이 사실 박정희가 자기 집권을 그렇지.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쪽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민족문화유산 이러면서 되게 교육을 많이 시킨 거잖아요. 군인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예.
뭐 을지문덕 장군 뭐. 그것뿐이야. 나폴레옹도 띄우고 나세르도 띄우고. 아니 그래서 이번에 군인들은 다. 그 성우 이순신 노래가 그거 아니야? 민족의 영웅이시여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라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 거북선 앞세우고. 나 요즘 사진 찍고 싶어졌어. 이거 너무 진짜. 그거 정말. 그런 노래를 아예. 충무공 충무공 민족의 민족의 태양이여. 그거 맨날 부르고 다닌 거야. 장난 아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요. 네. 고무줄하면서 그거 부르면서 한 거야. 고무줄하면서 새마을 노래 부르고. 충무공 충무공. 이질감. 장난 아니다 진짜. 정말 진짜 나라가 웃겼어 정말. 그렇게 세뇌되니까 지금 그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사람들이 박정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찍혀버려갖고. 그래서 이번에 그 중학교 국정교과서는 역사라고 해서 세계사가 들어가거든요. 예. 나폴레옹 분량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좋아했잖아요. 예. 그래서 나폴레옹 분량이 확 늘어나고 되게 긍정적으로 써놓고 또 심지어 히틀러나 파시즘도 되게 좋게 써놓고. 그러니까 박정희 진짜 나쁜 놈. 피노체트도 프랑코도 다 훌륭한 사람이었어. 네? 독재자들이 그때 위인전으로 나왔잖아. 나세르 같은 경우도 쿠데타에서 이집트를 살린 사람이라고. 난 나세르 나오고. 영웅 아니야? 난 나세르 전기 보면서 다 하고 감동을 그랬잖아요. 다. 그러면 옛날에. 전기레이가 그렇다니까. 그랬구나. 맨날. 막사의 사이는 뭐예요? 그거는 그건 괜찮아? 그나마 괜찮고. 맨날 뭐 나폴레옹이 키가 작고 못생기고 지가 지하고 마상 거기다 30분. 취한시킨다고. 예. 그냥 일하고 마상에서 30분 잔다고. 맞아. 강감찬도 키가 작고 못생기고. 그 얘기는 저도 어렸을 때 좀 들었어요. 근데 나세르나 피노체테 같은 게 위인전을 있었다고요? 나세르 있었. 난 나세르 보면서 막 감동을 하고 그랬다니까. 대박이다. 세대 차이. 그런 시대를 안 사는 걸 진짜 행운으로 알아야 돼. 정말. 저는 어렸을 때 평화의 때 모금한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얘기가 좀 빠졌는데 하여튼 그 군자금 모금 노력 많이 했고요. 예. 북로군정서도 모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좀 돈을 잘 모았고요. 그 모은 돈으로 이제 무기를 사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 1920년에는 북로군정서는 이제 권총 1300정. 그래서 뭐 탄약도 권총 한 정당 300발. 그리고 이제 권총 150정, 기관총 7문, 수류탄 이런 것들을 잘 모았고 그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청산리 대첩에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 무기는 주로 이제 그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니콜리스크 이런 데서 이제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군정서는 신흥무관학교랑 협조를 통해서 이제 이거죠. 이렇게 연합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군사교육을 받게 하기도 하고요. 좀 북로군정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관 연성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또 이제 군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축적된 시간. 왜냐하면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1920년이 봉오동 청산리 대첩이잖아요. 네. 딱 10년이거든요. 근데 그 10년간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다는 거죠. 청산리 대첩의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게 군대라는 게 명분이 있고 뭔가 옳은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즐겁게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오늘날 군대하고 이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돼. 지금 군대를 다 가기 싫어하지 누가 가고 싶어해요. 맞아요. 군대가 지향하는 바나 군대가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사람을 저렇게 모아놓고 뭔가 나라를 지키는 긍정적인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물씬물씬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모아놓고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렇죠. 실제로 괴롭히고. 청춘의 2년을 그냥 앗아가고. 네, 시간을 그냥 거기다 파묻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진짜 이 조선 땅에 뜻있는 청년들은 다 만주로 가가지고 저 신흥무관학교 들어가는 걸 꿈으로 알고 이렇게 가서 또 거기를 자랑스럽게 배가 고파도 자랑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국군의 어떤 사명과 가치, 비전 그렇죠. 이런 게 없는. 맞아요. 저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맨날 기사 나오는 거는 그냥 병역 비리에다가 그렇죠. 무슨 방산 비리. 군대 수뇌부라는 맨날 거짓말하고 코너링 뭐 이러고 그다음에 폭력 뭐 이런 진짜 그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어찌됐건 그런 현재의 나쁜 군인에 비해서 이제 지청천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지청천 얘기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니까 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너무 그렇게
좀 부정적 이미지만 생산시켜 달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팩트에 대한 공격은 못 하죠. 근데 이제 뭐 군인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 시기 때 참 군인이 뭔가 그런 부분에서 지청천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청천은 이제 예전에 얘기했지만 대한제국 군인이었어요. 근데 1907년에 군대가 해산이 되니까 일본에서 똑똑한 놈들만 뽑아갑니다. 그래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입학을 했고 사실은 너무 잘해가지고 일본 본토에 배속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본인이 자청해서 제발 한반도 쪽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로 배속을 받아서 나올 수 있었고 감시에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탈출해서 만주로 가게 된 거죠.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컸던 의미가 그 전에 신흥무관학교나 만주 무장투쟁은 대한제국대 노하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군사훈련밖에 몰랐는데 지청천, 김경천 같은 애들이 망명을 해서 오니까 얘네들이 선진 군사기술을. 그렇죠. 일본 육사의 최신식 보병 전술을 배워갖고 왔기 때문에 그 어떤 군 조직 시스템이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오래 있었고요. 나중에도 뭐 고려혁명군 사관학교 교장, 정인부, 뭐 중앙집행위원, 군사부장, 의용군 사령관 등등등 거의 중요한 역할들을 만주에서 하세요.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생존해 계셨더라고. 이분은 57년인가 58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192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그 일제 그러니까 얼마에 한 26년, 25년 이때까지 계속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막 도망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 생존하고 계셨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젊은 나이 때부터 어쨌거나 지휘관이었으니까 죽기가 쉽지 않죠. 똑똑한 지휘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 도망 다녔던 것 같아. 30년대는 한국독립군 사령관도 했고요. 근데 이분이 정치도 하셨어요.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기도 했고 이제 40년대 때는 이제 임시정부에 들어왔고 임시정부 국무부장, 국방부 장관이죠. 그리고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 그리고 이제 가장 이분의 유명한 이제 그 타이틀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그렇죠. 이름도 멋있잖아. 청천. 네, 맞아요. 지청천.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역임을 하셨고요. 무장 독립운동사를 대표하는데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인물이고요. 이분이 가장 잘 나갔던 때는 1930년대입니다. 30년대 때가 이제 뭐냐면 그 20년대 때는 이제 김좌진이 가장 유명했다면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만주를 일본이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일본 애들에 대한 굉장한 어떤 저항의식 생기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연대하고 하는 게. 맞아요. 한중연합. 그래서 이때 이제 남만주에서는 양세봉이라는 장군이 유명했고요. 북만주에서는 지청천 장군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한국 사람들. 네. 양세봉은 약간 얼핏 양세봉, 지청천 솔직히 지금 들으면 약간 중국 장군들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잖아. 우리 사람 어이가 느낌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하고 조금 틀리잖아. 그래도 봉자 들어간 사람 중 유인이 많아요. 그럼요. 김두봉, 김원봉, 이봉창, 윤봉길. 그러네. 진짜 봉자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정봉주. 아니 봉이 친근감이 있어요 원래. 그거 불어를 봉하면 굿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불어까지. BON이 굿이란 뜻이에요. 봉주로 하잖아요. 봉봉. 봉 씨가 성이 되면 별론데 이름으로 들어가면 괜찮구나. 봉두한. 봉만대. 봉만대는 좋은 친구인데. 봉 씨가 있구나.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봉 씨 독립운동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하여튼 양세봉은 영릉과 흥경성 같은 데서 남만주에서 정과를 올렸고요. 지청천은 이제 쌍성보, 대전자령, 흥경성, 사두하자. 이게 또 이제 다 중국 이름으로 바뀌어서 아마 책에는 뭐 다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막 성과를 올리게 되고요. 요게 이제 옛날에 근현대사 교과 있을 때 학생들이 되게 외우기 힘들어하던 뭐 좀 주제 있죠. 다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양세봉은 이제 중국 의용군과 연합했고요. 지청천은 중국 호로군과 활동을 했는데 보통 부대 숫자는 400에서 500명. 이게 맥시멈이에요. 왜냐하면 훨씬 적은 통계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 400에서 500명 수준이었고 연합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군은 한 적으면 2,000명, 많으면 10,000명. 한 3만 명까지 되고.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이게 연합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우리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걸 책을 쓰면서 이걸 연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솔직한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연합이라고 말을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뭐냐면 활약상이 이제 굉장히 대등하게 가는 것들 때문에 이제 연합이라는 말을 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숫자로는 우리가 좀 적지만. 그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승전은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중국군 2,000명,
한국 독립군, 그러니까 지청천이 이끌던 부대 500명이 이제 대전자령 일대가 완전 좀 영화에 나오듯이 그냥 절벽이 있는 협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800m에서 한 1000m 정도 달하는 심사 밀립지대에 매복을 했는데 그 매복이 있는지를 일본군이 전혀 모르고 이제 산 중턱이 이를 때 포위 공격을 해서 섬멸을 했던 전투.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전략도 잘 세웠던 것 같아. 전략 전술을. 4시간 만에 일본군 130명 이상을 죽이고 군벌 3,000벌, 대포와 박격포 열문, 군량, 뭐 문서들, 군용품 모르고 뭐 마차 200개, 담요 300장, 소총 1,500장. 그러니까 군사 물자 쟁탈 부분에선 최고의 전과를 올린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었고 가장 또 큰 의미는 뭐냐면 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만주에 싸웠다고 하면 일본군하고 직접 싸운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싸웠던 것들은 주로 그냥 만주국 산하 부대랑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투는 실제로 일본 군과 싸워서 얻었던 전투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건 대전자령 대첩으로 불러야 된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던 성과를 올렸다라고. 그러니까 일본 정규군하고 붙어가지고 다 노획을 했다 이거잖아.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러긴 쉽지 않은데. 그렇죠. 중요한 물자를 대거 획득을 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고 그러게 되면 그 포졸. 포졸과 이제 산적들하고 싸우면 영화에서는 산적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우리도 이제 그 늘 야매에 대한 매력이 있잖아요. 포졸은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얘기하게 되면 정규 형사지. 형사들하고 동네 양아치들하고 붙은 거거든. 근데 동네 양아치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술도 하고 뭐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떨어지고. 장비도 떨어지고.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 늘 산적이 이기잖아. 그 산적이 더 세 보이는 거야. 왜냐면 야매가 더 세 보이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군사에서 이 전투에서 일본군 정규군을 깬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럼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인디안 한 20명, 30명이 그 정규군 막 200명, 300명 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참 갖고 있고 근데 사실은 30년대 중반이 되면 만주 30년대 초반 얘기거든요. 양세봉은 암살당하고 지청천도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남쪽 내려오게 되고 사실 30년대 중반 이후에 만주는 이제 한인 사회주의자들과 중국 공산당이 여기를 투쟁을 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고요. 참고해서 얘기하면 이 지청천의 딸이 유명합니다. 이 지보경 선생이라고 여성 광복군 소련까지 올라갔던 그런 일화도 있고요. 또 지청천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해방 이후에 국회의원도 되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개헌과 관련돼서 책을 쓰고 있다고 예전에도 언뜻 얘기 드렸는데 제가 속기록 찾아봐도 놀랐어요. 재헌국회 국회의사장에서 무슨 이 사람이 지청천 얘기하냐면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길은 민족사회주의다. 우리 임시정부는 그렇게 만만하게 그런 국가가 아니었다 하면서 강력하게 민족사회주의,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의 틀이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민족을 위한 사회주의를 수용해야 된다는 걸 막 어마어마하게 열변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격했었던. 민족주의에 기반한 사회민주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은 민족사회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하고도 대단히 유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헌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지금 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그 사회주의적인 요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경제민주화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것이고 기존의 식민지배 질서에서 이제 그런 질서 자체가 이게 왜곡된 지배 피지배 계층이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사회구조가 왜곡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토의를 해서 정말 개혁적인 헌법을 만든 건데 그게 역사가 가면서 이승만 박정희가 다 망가뜨리고 다시 지금 돌아가자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망가뜨린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를 국부로 추앙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는 이미 실패한 체제다. 자본주의 체제라는 건 다만 이번에 우리 미국 갔을 때도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본주의로 그냥 연명하고 있고 부여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난 그게 이렇게 들리더라고.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대안은 이미 북유럽 국가의 사회민주 체제가 있거든요. 한국이나 미국처럼 워낙 깊게 자본주의 폐해에 함몰되어 있는 나라는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기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주장하지만 우리 민족은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체제 가장 성공한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북한에 있잖아요. 쟤들은 저런 아주 그 왜곡된 공산주의 사회에서 저기는 전체 국가가 생산량의 한 7, 80% 가져가고 있다가 무슨 얘기냐? 니네 50% 가져가고 50% 세금으로 내라. 그럼 전 인민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50% 세금을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야, 저기다가.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도 여전히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있듯이. 새로운 농촌 모델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북한 같은 그건 경우는 진짜, 새로운 사회의 모델을 놓을 수 있는데 지금 사회민주주의 폐해도 극복하고 자본주의 폐해도 극복한 정말 최고의 사회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중요한 비전 같아요. 그럼요. 진짜. 심 선생이 잠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재헌의회의 속기록을 보면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벌어진 그 여당 소속 놈들은 막무가내로 막 억지 써가면서 그 정부 비호하고. 그죠. 야당은 또 좀 무리하게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쵸. 정말 지사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 거기는. 합리적으로 근거되고. 맞아. 그거 보면은 진짜 속상하다니까요. 옛날에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네 간통죄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위헌성에 대해서 다 논의가 있었어. 아, 있었어요? 네, 지금 논리대로 그대로 다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 된다. 맞아요. 그거를 재헌의회 이후에 50년, 60년 만에 간통죄를 위헌 그 판결 내린 거 아니에요, 헌재.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걸 그 개헌 관련 책을 쓰니까 속기록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예. 속기록의 수준이 계속 떨어져요. 갈수록 떨어져. 국회의원들의 대화 수준이 점점점 떨어져요. 그러다 2004년, 2005년 때 급격히 올라갔지. 내가 발언하는 거. 갑자기 2004년 왜 나오나 했네. 근데 아까 좀 변호사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재헌의회에서 예. 이익균정권 조항이라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어요. 그게 언제 정확하게 헌법에서 빠지냐면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박정희가 만든 제3공화국 헌법에 딱 빠지더라고요. 예. 내가 지난번에 전화하고 물어본 거 아니야. 이익균정권에 대한 논쟁. 잘 쓰셨어요? 그러면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농담이 아니라 내가 2004년서부터 2008년 국회의원 했잖아요. 네. 내 상임위 발언 기록. 상임위 발언 기록은 그 이후에 18대, 19대 때 교육에 오는 사람들은 필독서였었어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좀 이렇게 쟤들 공격하는 발언에 꿈쩍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 참고할 상황. 예. 저는 오늘 도사님이 아까 그 북한을 예. 좀 새로운 경제 모델로 우리가 이제 뭐 남북 통일 과정 중에서 예. 활용해 볼 수 있다 실험장.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한 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이 잘 난리 모르시는 났다, 게 난리 있는데 났어. 제러미 리프킨한테 내가 메일 보낸 게 있어요. 북한 사회 모델을 네.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이걸 갖고 예. 훈춘에서 같이 토론회 하자. 북한 사회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모델을 우리 또 한 지역적으로 어떻게? 차츰차츰 확장해 나가자. 예. 이거 보낸 거 있어요. 돈만 주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거야.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돈이 문제지. 한 번 오면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예. 그래서 저는 뭐 당장은 못 하는데 저도 이제 어디가 반공교육 세대고 사회주의에 대한 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이념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대학교 때 마르크스 뭐 이런 거는 개념적으로 많이 봤는데 요즘에 이런 자본주의 폐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회주의를 개념적으로는 접해봤는데 진짜 과거 70년간 동구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방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못하지만 좀 더 준비를 해서 좀 정말 나중에 어느 시점에 이런 어떤 개념적이거나 이념적인 것이 아닌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살았는지를 한번 좀 연구를 해서 책을 써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북유럽 그 스웨덴, 핀란드, 뭐 스위스 이런 그 네덜란드 이런데 사회민주주의 모델 이런 성공한 사례를 많이 공부를 시켜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자꾸만 상상만 하면 안 돼요. 그 북유럽 국가 중에서 성공한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뽑았고 그거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실패한 모델은 피하고 되게 적더라고요. 성공한 모델은 그게 이게 무슨 연구소에다 준비시키면 금방 막 나와요 그게. 실패한 모델은 피하고 성공한 모델은 쫓아가고. 그것도 인구 대비에 따라 틀려요. 맞아. 800만일 때 시행했을 때 우리 5천만일 때 시행할 때 이거 하면은 우리 이거 대선 공약 막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제발 그런 공약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제 오늘 얘기 후반부인데 예. 군자금을 어떻게 모았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인들이 좀 살긴 살지만 가난한 농부들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군자금 부족에 시달렸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모금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국내에 잠입해서 모금하는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국내에 잠입해서 어떤 방식인지 돈을 터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아니, 요새 영화에서 뭐였죠? 최근 독립운동 나온 영화? 암살과 밀정이었죠. 밀정에 보면 시작하는 장면이 가서 돈 뺏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부자한테 예. 가서. 그러네. 맞아요. 네. 그 미리 온다고 그러고 그놈이 이제 배신해갖고 예. 일본 경찰들을 부르는 거지 불러놓고. 재산 지키려고. 맞아요. 그래서 대한광복회라고 이건 좀 1910년대 때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단체는 정말 핵심이 이게 박상진이 이끌던 단체인데 친일 부호의 집을 털거나 우편마차를 습격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편마차를 왜 습격하나 했는데 이 우편마차가 이제 은행 역할을 했나 봐요. 돈을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것도 하고 심지어 위조 지폐 제작을 시도했던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활동도 했고요. 1925년에는 손양훈이 칠곡에 있는 일본인 집에 침투해서 권총을 협박해서 현금 105원과 이제 엽총 2자를 획득한 일도 있고요. 또 다시 그 근처에 이제 손양윤 등이 이제 이창의 집에 쳐들어가서 270원을 뜯은 적도 있는데 이 돈은 만주 신민부로 보내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나는 건 김병현이라고 이 사람 밀양 출신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김태진인데 갑자기 김진태가 생각나네. 근데 김태진인데 아버지 돈을 뺏었잖아. 네, 만주에 땅을 구입하자고 꼬셔서 3,000원을 받아낸 다음에 그 돈을 신민부에다 보냈던. 이게 1927년 일인데 신민부 만들어진 역사상 단일 자금으로 최대 규모의 돈이 한 번에 들어온. 예. 내가 이거 보니까 87년도, 88년도 이제 문익환 목사하고 같이 활동하던 민족통일민주운동연합인가 민통연이라고 있었어요. 그 제가 거기서 민중의 소리 지금 민중의 소리 신문이 그 뿌리가 그건 아닌데 민중의 소리 편집기획실 차장을 했거든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예. 민통연.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근데 거기에 민통연 누구 있었냐면 문익환 목사, 그다음에 임채정, 그다음에 이해찬, 제가 아는 장영달, 예, 다 그런 분들이에요. 김부겸. 예, 김부겸. 그다음에 이제 나는 정시진으로 있었으니까 정시진. 그렇게 있었는데 민통연이 닫으면서 89년대 전민연으로 또 다시 그렇죠. 출범을 해요. 전국 민족 어쩌고저쩌고 이름도 잊어먹었어. 전민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이 땅을 팔았거든. 그래 나 이제 신문을 하고 있었는데 한겨레 뜬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우리 아버지를 꼬드겼지. 말지 기자 하시고. 말지 기자하고 이제 민통연이 왔는데 우리 아버지 꼬드겨갖고 아버지 이게 언론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문익환 목사하고 같이 하면 내 지금 민중의소를 만드는데 언론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겨레 만든 거 보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때 우리 땅 팔고 돈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를 꼬드겼고 8천만 원을 빼냅니다. 땅 판 돈을 예. 투자하신 거예요, 쉽게 예, 말하면? 투자한 거지. 근데 내가 보면 우리 아버지가 사기 당하는 줄 알고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돈을 받아. 그 다음에 당장 쓸 데가 없으니까 은행에 갖고 있으면서 뭐를 먼저 하냐면 그때 당시 엑셀이라고 하는 승용차가 있어요. 그게 600만 원인가 해. 포니 엑셀. 네, 포니 엑셀. 엑셀 신용으로 나왔을 때 일단 차를 먼저 한 대 사. 뭐야 그게? 그래 은행에 돈을 갖고 있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그거 어떻게 되냐면 묻질 않더라고. 네. 근데 결국 주식 투자고 어쩌고 왔다 갔다 다 날렸어. 본인이? 예. 근데 난 진짜 신문을 만들려는데 문익환 목사가 하자 그러더라고. 네. 근데 5-6천만 원 갖고는 택도 없는 거야 이게. 언론사가. 근데 지금 느낌으로 하게 되면 그때 5억은 넘었어요. 엄청 큰 돈이 되건. 아니 이때 3,000원도 지금 감으로는 한 3억쯤 됐을 것 같아요. 3억도 더 낼 것 같아. 한 10수억 됐을 것 같아 보면. 참 이게 과연 고려해야 될 게 많으니까 제가 액수 얘기 잘 안 하는데 엄청난 돈이었던 건 엄청난 돈이었죠. 10수억이 뭐야? 한 7, 80억도 됐을 수 있어. 또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이 주는 심리적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보는데 꼭 그 옛날 그때 생각나더라고. 나도 사기를 참 많이 치고 다녔어. 아니 멋있게 결론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날리신 걸로. 아니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그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15만 원짜리 과외를 받았다고. 예, 얘기하셨죠. 예? 그래서 그 돈 다 빼돌려서 15만 원짜리 과외인데 2달을 받고 연대 대학원생인데 2달을 딱 받고 나니까 안 받아도 되겠어.
그리고 이제 그 연대 그 대학원생한테 전화 오면 그때 교환 전화 있을 때 전화 오면 학원 계속 가히 제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줘라. 그리고 다달이 15만 원씩 삥땅을 친 거예요. 야, 진짜 나빴다. 와. 아니 다른 데 가서 훔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돈 삥땅 친 건데. 근데 그때 진짜 육성회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예요? 3개월에 육성회비라고 3개월에 한 번씩 내잖아. 네. 3개월에 7,000원일 때. 야, 진짜 와. 근데 한 달에 15만 원짜리 가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야. 근데 그 15만 원 삥땅을 쳤으면 우리 주위 애들 얼마나 많이 먹고 살았겠어요. 또 막 사주고 또. 그러면 한 달 내내 그냥. 그때는 대학생도 과외하면은 괜찮았어.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럼요. 네. 그때 그 한 달 15만 원인데 그 사람들이 그 대학교 등록금이 7만 원인가 8만 원밖에 안 됐을 때. 대학교 등록금이 7만 원 할 때요? 예. 어떻게 그런 가격이 나와? 네. 그 정도 됐었지 그때가. 그때 이제 뭐 입주 가해하고 그럴 때요. 그렇겠죠. 시골에서 올라갔고. 그러면 자기가 과외를 해가지고 대학교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그럼요. 등록금 낼 뿐만 아니라 동생들 가르치기까지 했어. 다 된다니까 그게. 근데 입주 가해 아니야. 입주 가해는 먹고 자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돈이 생겨. 8만 원에서 10만 원씩 받는 거야 또. 그러니까 와. 그 입주 가해 하면서 그 집 딸아들하고 이렇게 부모들이 하고 연결이 돼갖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겠다. 와. 그 언제 때 얘기예요? 그 얘기? 70년대? 70년대 중후반. 그 뒤에도 뭐 저 조윤선도 지네 과외 선생이랑 결혼한 거야. 그런 거예요? 남편 변호사인데. 문체부 장관인가 그 사람이요? 그리고 그때 대학교 앞에서 하숙집이 네. 하숙을 명문대학교에서 서울대 연고대 학교 앞에서 하숙집 하는 네. 그 집 주인분들이 네. 딸하고 그 하숙생들 누구하고 연결시키려고. 엮어주려고. 그래갖고 하숙을 했던 경우가 많은 거예요. 변호사님은 그런 일 어떻게? 우리는 뭐 여복이 없으니까 전학계. 사모님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이번에 미국에 가갖고 사모님한테 엄청 좋은 선물 사다 줘갖고 요즘 그 이쁨 받고 있잖아. 그래요? 처음으로 결혼했고 처음으로 옷을 사다 줬대. 처음으로? 예. 너무했다. 그거는 회식 가는 데 가면 이렇게 무슨 튀김장 있잖아요. 튀김. 예. 좀 덜 짠 간장. 그게 쏜 간 줄 알고 모임에 가갖고 부인이 그걸 쿡 마셨대요. 예? 사모님이?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얼마나 일식집을 한 데로 갔으면 그걸 마시냐 좀 너 좀 반성 좀 하라고 그러고 욕먹고 그랬다는 거야. 이번에 그 명품 선물 하셨다는 얘기가 그렇죠. 신흥 명품. 그 저번에 자디겐 볼테르. 이름이 자디겐 볼테르. 프랑스 신흥 명품이죠. 근데 진짜 좋아해요? 예. 진짜 좋아해? 이거 뭐 좀 비현실적으로 느끼더라고. 옷을 사왔다는 그 사실. 내가 그걸 사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몇 번을 물어봐. 진짜로 나를 생각하고 산 거냐. 얼마나 안 했으면 그래. 왜냐면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정성을 다해서 막 그 골라준 거거든. 그리고 옷을 사실은 여자한테 그 사준다는 게 좀 그렇잖아. 아니 좀 그렇죠. 어렵긴 하죠. 그래도 그렇지. 우린 평생 여자한테 옷 사줬는데. 그 여자가 다수죠? 그게 이제 이른바 다수설. 내가 입 한번 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봐요. 그거 한두 번 듣고 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요거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2년에 이게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것 좀 영화로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양세봉이 이끌던 조선혁명군 모금 활동을 위해서 이설룡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잠입합니다. 이분은 원래 좀 은행이나 금융조합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게 목표였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권총 한정과 탄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에 동일은행이라는 은행을 목표로 삼고 털었죠. 꼼짝 말고 손들어! 들어가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나는 강도가 아니고 만주에서 온 혁명군이다. 예. 움직이지 말고 돈을 내어놓으라. 그래서 12,175원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은행을 털었어요. 10,000원이 넘었어요. 네, 10,000원이 넘었으니까. 이게 요즘 10,000원이 아니죠. 그때 막 은행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돈을 막 모아주고 그랬을 것 같아. 엑스로 남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제가 책의 분량상 자세히 못 썼는데 사실 엄청난 도주전이 시작이 돼요. 돈을 하고. 이리로 도망가 저리로 도망가는데 이게 추적도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6일 만에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가 되고 15년형을 받고 이제 받죠. 그 이후에 나와서는 어떻게 된지는 기록이 없어요. 참 요런 거 실만 해놔갖고 영화 만들면 이것도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군자금 하려고 무장강도가 은행을 털은 건데 요새 만약에 무슨 촛불시 자금 된다고 가서 저기 뭐 외환은행 한번 털어봐. 이것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그리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갖고 그치, 중국 좌빨 계속 또 막 사람들 다 털어버리지 다. 계좌 아마 추적하고 난리 날 텐데. 아, 그러네.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아버지 삥땅 친 그 15만 원까지 찾아낼 걸. 정봉주 10대 시절부터 제일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15년 선고하면 15년 꽉 채우고 나온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서 중간에 다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보통 이 들어가서 고문은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그렇지. 이게 15년 형기를 만기 출소하는 경우는 독립운동가들 중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러잖아. 단군 이래 최초의 만기 출소라고. 1년 1일. 이게 진짜 변호사님하고 하니까 그런 게 딱딱 보이시나 봐요. 아, 저는 좀 의미 있게. 지난번부터 최변이 얘기 많이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당시 형을 받은 거 봐라. 그때 일본 놈들보다 지금 더 독한 놈들이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한상윤 위원장을 7년을 때리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참. 진짜 한상윤 위원장 전국구체가 빨리 나와야 돼. 예. 그러면. 한명수 총리 진짜 한 푼 받지도 않은 걸 주위 사람 받았다고 2년 생징이고 전 나이 드신 분 저거 2년 저렇게 하면 화병으로 돌아가세요. 이른이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3년을 살렸거든요. 걔도 만기 출소야. 강기훈도. 그 안에서 화병 때문에 간이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이 그때 녹아버린 거야. 참. 아휴. 지금 한 놈이라도 집 반성하는 놈 봤냐고. 그러니까요.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나요?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좀 독립운동사의 명과 암을 나쁜 놈들의 이야기를 좀 더 나쁜 놈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주인가요 듣고 있는 누가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 있으면 영화 이 소재가 수두룩 나와 보면. 예. 자, 진짜 역사 가짜 역사 41번째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